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요. 한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 76세는 아들 부부의 새집, 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원한 건 단 하나, 바로 시어머니의 재산이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 18억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지수 43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거실 구석에 앉은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말이죠. 30년 전 박정희는 가난에 못 이겨 갓난아기를 입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지금 자신을 학대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며느리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법정에서는 판사가 망치를 내리칩니다. 피고인의 재산 반환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 박정희의 손을 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과 눈물의 재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보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매미안 아파트 45평형. 박정희 할머니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한숨이세요? 며느리 윤지수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몸에는 백화점에서 방금 산 듯한 새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냥이 어디 있어요. 맨날 한숨만 쉬시면서 우리 기 빼시잖아요. 박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박민준 45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결혼 15년, 박정희 할머니가 이 며느리와 함께 산 지도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였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집안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뭐예요? 먼지투성이잖아요. 음식도 맨날 똑같은 것만 하시고 우리 민준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하세요? 빨래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다 줄었잖아요. 며느리의 잔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옷다림질 왜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저녁은 왜 이렇게 늦게 차리세요? 우리 민준이 배고파 하잖아요. 박정희 할머니의 하루는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며느리의 불평을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손자라도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갖기를 거부했습니다. 저 아직 젊어요. 아이 낳으면 제 몸 망가져요. 절대 안 낳을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좋잖니? 어머니는 상관 마세요. 제 인생이에요.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수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하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5년 박정희 할머니의 남편 박민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윤지수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박정희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후 상속 문제가 불 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단다. 이 아파트 하나와 약간의 예금밖에. 그럼 이 아파트 명의는 누구예요? 내 명의란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주실 거죠? 박정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정희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총 18억 원.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3채,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1채, 그리고 각종 예금과 주식. 하지만 박정희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아들 부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재산을 아들한테 다 주지 마시오. 그 며느리를 믿을 수가 없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비밀로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오. 남편은 며느리를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세요. 우리 따로 나갈 거예요. 뭐라고? 박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들 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지수 말이. 그게. 아들은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거라.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역시 강남구 대치동. 바로 이 아파트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간 지 한 달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한 달에 200만 원만 보태주세요. 200만 원? 네.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박정희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며느리도 일을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일을 하면 되잖니? 어머니, 저 일 못해요. 몸이 약해서요. 그리고 민준이 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박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할머니는 매달 200만 원을 며느리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300만 원만 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제가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어머니, 우리 차를 바꿔야 하는데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예금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2017년 여름, 박정희 할머니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미끄러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다쳤다.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저 지금 회사에 있어서요. 택시 타세요. 혼자는 못 가겠구나.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그럼 119 부르세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결국 혼자 119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발목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4주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4주 동안 박정희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희야, 아들이 한 번도 안 와? 응, 에그. 그게 무슨 자식이야. 내가 음식 좀 해다 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정희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깁스를 푼 후 박정희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유언장을요?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아들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고요? 네, 제 결정입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정신이 멀쩡할 때 쓴 유언장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가을, 며느리가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전세 만기가 다 돼서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5억만 도와주세요. 5억. 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5억 정도는 있으셔야 도와주실 수 있죠? 박정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다. 뭐라고요? 나한테 그런 돈 없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남기신 거 알아요. 이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에이, 그럴 리가요. 아버님 사업하셨잖아요. 박정희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 뒷바라지 했는데 이러세요? 5억도 못 주신다고요? 뒷바라지. 너희가 언제 나를 뒷바라지 했니? 박정희 할머니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와봤니?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어머니, 우리가 바빴잖아요. 바빠서 어머니, 병문안도 못 오니?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수 말이 맞아요. 말이 맞아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5억은 안 되면 3억만이라도. 민준아, 박정희 할머니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아내 뒤에 숨어만 있을 거니? 숨어만 있을 거니? 엄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아들 부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초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 걸까? 지수야, 정말이니? 네, 어머니, 앞으로는 잘할게요. 다시 같이 살아요. 며느리는 박정희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수야, 같이 살기는 어렵겠구나.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자. 네, 어머니, 알겠어요. 며느리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며느리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지수도 이제 철이 든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2019년 여름, 며느리 윤지수는 남편 박민준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윤지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걸 믿어?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하나뿐일 리가 없잖아. 그럼 나 알아봤어. 장인어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더 있더라고. 윤지수는 남편에게 서류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봐봐. 여의도 오피스텔 3채, 강남 상가 건물 1채. 시가로 총 15억은 넘어. 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아마 예금이랑 주식도 있을 거야. 총 재산이 한 18억은 될걸? 18억이라고? 그래.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이상하지 않아? 박민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왜 숨기시는 걸까? 왜긴 뭐가 왜야? 우리한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윤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18억을 혼자 숨기고 계시다고? 말이 돼?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잖아. 물어볼 거야. 당연히. 윤지수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가 궁금하니? 아버님, 재산이요. 정말 이 아파트밖에 없으세요? 박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당연히 궁금하죠. 저희도 나중에 상속받을 사람인데. 지수야,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윤지수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준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집도 전세인데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 아니니? 어머니, 윤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재산은 숨기시고 뒷바라지. 내가 언제 너한테 뭘 받았니? 박정희 할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돈만 뜯어갔지. 돈을 뜯다니요. 우리가 빌린 거예요. 빌린 게 아니라 준 거지. 너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잖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윤지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안 올게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윤지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수는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야. 엄마가 올까? 올 수밖에 없어. 내가 방법이 있어. 윤지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박정희 할머니의 이웃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세요. 자꾸 헛소리를 하시고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데 안 오신다고 하시네요. 이웃들은 윤지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에고, 그러시구나. 나이 드시면 다 그래. 며느리가 효자네. 모시려고 하시는구만. 다음으로 윤지수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해. 우리가 모셔야 해. 그래도 엄마가 싫어하시는데 설득하면 돼. 여보가 가서 말씀드려봐. 박민주는 마지못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민준아, 나는 여기가 편하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전에도 넘어지셨잖아요. 괜찮다.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박민주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윤지수는 화가 났습니다. 왜 설득을 못해? 여보가 제대로 말을 해야지. 지수야, 엄마가 정말 싫어하시는데 어떡해? 내가 직접 하겠어. 윤지수는 다시 박정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윤지수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박정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거라. 어머니, 제가 변할게요. 진짜로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윤지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박정희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10월, 박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아파트를 비우고 아들 부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윤지수는 정말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박정희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 지수도 변했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지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하기 힘들어요. 어머니, 빨래 좀 개켜주세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요. 박정희 할머니는 며느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지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구석구석 안 하셨네요. 어머니, 빨래 제대로 좀 하세요. 이거 얼룩 안 빠졌잖아요. 어머니, 밥은 왜 이렇게 했어요? 맛이 없는데요. 박정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모든 집안일이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지수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몸이 약해서 집안일 못해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니까 제가 통장 관리해 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윤지수는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박정희 할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날부터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의 예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로 500만 원 쓸게요.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200만 원 쓸게요. 어머니, 제가 옷 좀 사야 해서요. 300만 원만 쓸게요. 매달 10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항의하자 윤지수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 돈은 써야죠. 하지만 너무 많지 않니? 많긴 뭐가 많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박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윤지수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방에만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나오시면 코로나 걸려요. 방에 계셔야 해요. 박정희 할머니는 작은 방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식사는 윤지수가 방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마치 최소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사 갖다 놨어요. 드시고 그릇은 문 앞에 놔두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조심해야 해요. 지수 말이 맞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박정희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겠다. 이곳을 떠나야 해. 어느 날 새벽, 박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 열쇠.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1년간 비어 있었지만 관리비는 자동이체로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오전 9시경 윤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내 집에 왔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나는 여기서 살겠다. 너희 집에는 안 가겠어. 윤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세요? 당장 돌아오세요. 싫다. 박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 윤지수와 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돌아가거라.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사세요? 우리 집에서 사셔야죠. 싫다. 윤지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러세요. 박정희 할머니도 맞받아 소리쳤습니다. 잘해줬다고? 너는 나를 감옥에 가둬놨잖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건 코로나 때문이에요. 거짓말. 너는 나한테서 돈만 뜯어갔어. 윤지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지수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집을 나가셨어요. 위험해요. 경찰이 박정희 할머니의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며느리분이 치매가 있다고 하셨는데 박정희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치매라니요. 나는 멀쩡합니다. 경찰은 박정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보니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요. 며느리분이 걱정이 많으신가 봅니다. 걱정이 아니라 나를 조종하려는 겁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가족 문제니까 저희가 개입하기는. 결국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윤지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해. 그래야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윤지수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가을, 윤지수는 새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를 직접 조종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의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헛것을 보신다고 하시고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한데 우리 집으로 안 오신다고 하세요.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이상한 행동 보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이웃들은 윤지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신경 써서 볼게. 윤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는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야. 다음 단계로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의 통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는 아직도 박정희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나올 때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윤지수는 매달 500만 원씩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이에요.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예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2021년 초, 박정희 할머니는 은행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잔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으셨네요. 뭐라고? 1년 전만 해도 8천만 원이 있었는데 매달 500만 원씩 출금되셨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즉시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빼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급히 통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통장 사용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도장도 무효화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박정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지수, 당장 내 통장이랑 도장 돌려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너네 돈 몰래 빼갔지? 윤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생활비로 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시나 봐요. 치매 검사 받아보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치를 떨었습니다. 좋아. 경찰에 신고하겠어. 어머니, 증거 있으세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는데요. 윤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도장을 며느리에게 맡긴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장 내 집으로 가져와. 싫으면 직접 가져가세요. 윤지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지수, 문 열어. 내 통장 돌려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정희 할머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통장을 돌려주지 않아요. 할머니, 그게 며느리분한테 맡기신 거면 가족 간의 문제예요. 하지만 제 돈을 몰래 빼갔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 동의 없이 빼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 박정희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소송이요? 네. 며느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장을 맡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건 횡령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가 될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소송이라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 권리를 찾아야죠. 2021년 봄, 박정희 할머니는 며느리 윤지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피고 윤지수는 원고 박정희의 동의 없이 예금 6천만 원을 인출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 소장을 받은 윤지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나를 고소해? 시어머니가? 윤지수는 즉시 맞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윤지수는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고소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시어머니 돈을 몰래 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통장이랑 도장을 맡기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박정희 할머니가 직접 맡겼다는 증거요. 윤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녹음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요. 치매요? 네.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기억력도 안 좋으세요. 변호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걸 입증하면 되겠네요.
할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면 됩니다.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윤지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후, 윤지수는 이웃들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저를 고소하셨대요. 고소를. 왜요? 제가 돈을 훔쳤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주신 돈이에요.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는데 안 가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웃들은 윤지수를 동정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만. 시어머니 모시기 쉽지 않지. 윤지수는 계속해서 박정희 할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대요. 가끔 헛것을 보신다고 하세요. 우리 남편한테도 폭력을 쓰신대요.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이웃들은 믿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래. 며느리를 고소했다던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가 봐. 박정희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멀쩡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박정희 할머니와 윤지수,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시죠. 박정희 할머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박정희는 피고 윤지수에게 통장 관리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총 6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그리고 3월에 3,5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피고 측, 결론하시죠. 윤지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윤지수는 원고 박정희로부터 직접 통장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고령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고 하여 피고가 대신 관리한 것입니다. 그럼 원고가 직접 맡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아들인 박민준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박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을 맡긴 것을 보셨습니까? 박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직접 아내에게 통장을 주셨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세요. 박정희 할머니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정말 원고가 자발적으로 맡긴 겁니까? 박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박정희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의 변호사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박정희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반복적인 질문,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증인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원고의 이웃인 김순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웃 김순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원고 박정희 씨의 최근 상태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며느리가 자기를 해친다고 하시고, 박정희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그게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정말 내 돈을 가져갔다고. 판사가 다시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한 번 더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박정희 할머니는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제가 질 것 같아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박정희 할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아니십니다. 인지 기능 정상이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박정희 할머니는 진단서를 들고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치매가 아니래요. 잘하셨습니다. 이걸 다음 재판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지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지수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은데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모시고 오세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오시려고 해서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윤지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진단서 필요해요.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만들어주세요. 윤지수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양측은 각자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두 진단서를 비교했습니다. 원고 측은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피고 측은 개인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군요. 판사는 피고 측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고 측 진단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원 등록번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 윤지수. 가짜 진단서 제출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윤지수는 당황했습니다. 판사님,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이 진단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박정희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윤지수가 원고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하라. 박정희 할머니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수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윤지수는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 재판에서 진 윤지수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절대 안 돼. 윤지수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항소해도 질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그 돈을 돌려주라고요? 법원 판결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윤지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6천만 원은 돌려주지. 하지만 나머지 재산은 내가 가져갈 거야. 윤지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윤지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 주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전부요. 얼마 드릴까요?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은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3채, 강남 상가 건물 1채,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 시가 총액 약 18억 원입니다. 윤지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18억이라고? 네. 그리고 예금과 주식까지 합하면 2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수는 흥분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어. 윤지수는 즉시 남편 박민준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재산이 20억이래. 뭐,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어. 어머니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잖아. 박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리한테 줄까? 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외아들이잖아.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윤지수는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해야 해. 그래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에게 사과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정희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넌 법정에서 나한테 치매 환자라고 했잖니.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었지? 윤지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변호사가 시켜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한 일이잖아. 박정희 할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윤지수는 급히 발로 눈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못 믿어. 너는 변하지 않아. 어머니, 박정희 할머니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윤지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부드럽게는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윤지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를 사고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며칠 후, 박정희 할머니의 아파트 계단에 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뿌린 것처럼. 박정희 할머니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난간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물을 뿌렸지?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단에 물이 있었고 이번에는 비누까지 발라져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관리실에 신고했습니다. 계단에 물이랑 비누가 있어요. 누가 장난친 거 아닌가요? 할머니,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CCTV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가스 냄새? 급히 부엌으로 가보니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재빨리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잠그는 걸 잊었나?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전에 분명히 가스 밸브를 잠갔다는 것을. 누가 집에 들어온 걸까? 박정희 할머니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박정희 할머니는 자물쇠를 교체했습니다. 할머니, 왜 자물쇠를 바꾸세요? 누가 내 집에 들어온 것 같아서요.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자물쇠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그럼 할머니가 잠그는 걸 잊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잠갔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확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박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은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박정희 할머니는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누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초인종이 멈춘 후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울렸어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돌아갔고 박정희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며? 응.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 에고. 무서웠겠다. 장난하는 애들이 있나 봐. 그런 것 같지 않아.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아. 이웃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니? 왜?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보여. 피에 망상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박정희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나 정상이야. 피에 망상 아니라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이웃 할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며느리 윤지수라는 것을. 박정희 할머니는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현관, 부엌,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며칠 후, 카메라에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박정희 할머니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며느리 윤지수였습니다. 윤지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가스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영상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할머니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님, 증거가 있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무슨 증거요? 박정희 할머니는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며느리를 체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윤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제가 왜 시어머니 집에 가요? 말도 안 돼요.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자 윤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왜 박정희 할머니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가스 밸브는 왜 열었습니까? 그건 실수로. 경찰은 윤지수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미수는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수로 밸브를 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박정희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요. 할머니,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윤지수는 주거침입 혐의로만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윤지수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윤지수에게 재산은 절대 못 넘겨줘. 박정희 할머니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약 사고로 죽으면 며느리를 의심해 주세요. 네, 며느리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이상하게 죽으면 반드시 조사해 주세요.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해 두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윤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요. 싫어.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변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을 전부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전부 복지단체로 가.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재산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박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지수는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20억을 기부한다고? 미쳤어. 윤지수는 더욱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유언장을 무효화시켜야 해. 윤지수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이 있나요? 유언자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치매나 정신병이 있었다는 거요? 네.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요. 윤지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정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유언장이 무효가 돼. 윤지수는 더욱 치밀하게 박정희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정희 할머니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봄, 박정희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할머니는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할머니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뇌종양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양성종양이지만 크기가 꽤 큽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네.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박정희 할머니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왜 자신이 이렇게 외롭고 불행한지에 대해. 그날 밤, 박정희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희와 남편, 그리고 한 장의 특별한 사진. 박정희 할머니는 사진을 집어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정희가 입양 보낸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정희 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92년, 박정희는 가난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쌍둥이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두려웠습니다.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두 명을 어떻게 키울까?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1992년 겨울, 박정희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자 아이 하나, 여자 아이 하나. 박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남편과 박정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명만 키울까요? 뭐라고? 우리 형편의 두 명을 키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고민했습니다. 가난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고 집세도 밀렸습니다. 그럼 아들만 키우자. 당신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박정희는 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박정희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입양 기관에 맡겼습니다. 작은 목걸이 하나를 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은색 펜던트 목걸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박정희는 딸과 이별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희는 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박정희 할머니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왜 딸을 포기했을까? 어떻게든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죄책감이 평생 박정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희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입양 보낸 딸이 바로 며느리 윤지수라는 것을. 며느리 윤지수는 입양하였습니다. 윤지수는 생후 2개월에 사랑의 집이라는 입양 기관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윤지수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윤지수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내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윤지수는 10살 때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입양됐어?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우리가 진짜 부모는 아니지만, 그럼 내 친엄마는 어디 있어? 그건 우리도 몰라. 윤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나를 버린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윤지수는 성장하면서 그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양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윤지수는 입양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제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관은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지수는 평생 친부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윤지수는 시어머니 박정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 며느리가 낯설지 않지?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윤지수와 박정희는 서로 친모와 친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여름,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중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력 조사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저는 입양아예요. 친부모는 모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양부모님은? 윤지수는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혹시 혈액형 아세요? A형이요. 입양 당시 가지고 계셨던 물건이나 표식 같은 게 있나요? 네. 은색 펜던트가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보관하고 계세요. 의사는 기록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윤지수는 오랜만에 양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펜던트 있죠? 응, 있지. 왜? 한번 보고 싶어요. 양어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어. 윤지수는 펜던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은색 펜던트.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윤지수는 펜던트를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버린 엄마가 사랑한다고? 윤지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가 한 말, 내가 잃어버린 딸이 있었어. 윤지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딸을 잃었다고 했지. 설마. 윤지수는 급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박정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언제 잃어버리셨어요? 30년 전. 왜 그걸 묻는 거야? 윤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입양을 보냈어.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윤지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을 보냈다고요? 응. 생후 2개월 때. 왜? 윤지수는 펜던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어머니 거예요? 박정희 할머니는 펜던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제가 입양될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박정희 할머니는 펜던트를 받아들고 떨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30년 전 딸에게 걸어준 펜던트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윤지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제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 딸이니? 윤지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DNA 검사를 해야 해요. 그래, 검사를 하자.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가장 길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한 며느리가 내 친딸이라니. 내가 30년 전에 버린 딸이. 윤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학대한 시어머니가 친엄마라니. 내가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이.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녀 관계 확률 99.99%입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지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윤지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윤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지.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박정희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냈어. 아들만 키우기로 했지. 윤지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남아 선호 때문이었죠. 박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있었어.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럼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매일 후회했어. 30년 내내. 박정희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항상 내 생각을 했어. 윤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엄마가 왜 저를 버렸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박민주는 제 쌍둥이 오빠예요? 그래. 너희는 쌍둥이야. 윤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빠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민준이는 내 오빠가 아니야. 박정희 할머니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나중에 입양한 아들이야. 내 쌍둥이 오빠는 5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 너를 보내고 3년 후 쌍둥이 아들도 잃었어. 그래서 민준이를 입양한 거야. 윤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도 입양하였어요? 응.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 너랑 결혼하고 나서. 윤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박정희 할머니는 윤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윤지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지. 며칠 후, 윤지수는 남편 박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박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내가 엄마의 친딸이라고? 응. 그럼 우리 오빠 누나였던 거야? 아니, 오빠는 5살 때 돌아가셨대.
당신은 입양된 거고 박민주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윤지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잘하면 돼. 그날부터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수야, 왔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먼저 잘못했어. 가스 밸브 연 것. 정말 죄송해요. 박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도 재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엄마, 재산은 제가 욕심낸 게 아니라 윤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 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돈에 집착한 거지. 돈이 있으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윤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또 버림받을지.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그런 상처를 준 거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올게요. 윤지수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엄마, 많이 드세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은 언제 하세요? 다음 달이야.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지수야.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지수는 박정희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래. 고마워.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윤지수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30년 만에 찾은 엄마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는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윤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윤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응, 엄마, 괜찮아. 윤지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그래, 엄마가 어디 안 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정희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 말이야. 윤지수는 긴장했습니다. 엄마는 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했잖니. 응.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박정희 할머니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새로 쓴 유언장이야. 윤지수는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딸 윤지수에게 상속한다. 윤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건 내 권리야. 내가 30년 전에 못 해준 것들이야. 엄마. 그리고 지수야.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박정희 할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미안해. 널 버린 것. 내게 상처 준 것. 모두 미안해. 윤지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엄마를 학대한 것. 죽이려고 한 것.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용서해 줄래? 엄마. 저야말로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지수야. 30년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와 윤지수는 진정한 모녀로 살아갔습니다. 윤지수는 박정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마워. 지수야. 박정희 할머니는 윤지수의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닌 딸과 함께 윤지수는 박정희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엄마,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 박민준도 장모님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고마워. 민준아. 세 사람은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023년 봄, 박정희 할머니는 윤지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입양기관에 기부하자. 입양기관이요? 응. 너를 입양 보낸 그 기관 말이야. 박정희 할머니는 사랑의 집에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입양아들을 도와주세요. 입양기관 원장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탁합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좋은 가정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윤지수도 함께 했습니다. 저도 입양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정희와 윤지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입양, 재회, 그리고 용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다. 박정희와 윤지수는 입양아들을 위한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많은 입양아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박정희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지수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박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박정희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윤지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엄마처럼 아이를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박정희 할머니는 윤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넌 나와 다르. 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10개월 후, 윤지수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엄마, 손녀예요. 박정희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은 아기가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박정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보냈던 딸, 그 딸이 이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윤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박정희, 엄마, 이름으로 지을게요. 우리 딸 이름은 박정희예요. 엄마처럼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요. 박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정희 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모두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인지,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2025년 봄, 박정희 할머니는 81세가 되었습니다. 윤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녀 박정희 1살은 유모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게 다행이야. 엄마는요? 박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와 손녀를 보면서 정말 행복해. 윤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지수야.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시간, 상처와 아픔, 원한과 복수.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다니.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 잃었다가 다시 찾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 박정희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갓난아기는 할머니를 보며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늦지 않아. 용서도 절대 늦지 않아. 그리고 가족은 영원히 가족이야. 박정희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우리 딸을 다시 만났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